오케이. 세 번째 시간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93 아니면 97 이제 나오셨죠. 그죠? 이게 이제 딱 하나 차이죠. 29 되면 이제 97 나올 거고, 28 되면 이제 93 나올 거고, 그죠? 사실 그래서 이제 4%의 성능 차이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얘네들이 개수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실은 그냥 한 개를 틀렸냐 아니면 이제 두 개를 틀렸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93%의 성능과 이제 97%의 성능은 대단히 이제 큰 4% 포인트만큼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느끼겠지만 그죠? 이런 게 유의미해질 때는 그 이 개수가 그 좀 이제 늘어나야 돼요. 뭐 300개 뭐 3000개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제 이 퍼센트를 보고서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을 보고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스트래티파이를 했잖아. 맞아요. 근데 하지만 스트래티파이를 한 것은 이 그 각각이 섞이는 거 이제 이 구간별로 그 나눠 줬다는 거지 이 내부에서 섞이는 거는 여전히 랜덤합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인제 10 개씩 잡아 두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여기에 그 속하게 되는 집합이 서로 살짝씩 다른 겁니다. 그죠? 이 개수는 보장하지만 스트래티파이 자체가 그 요 집합의 그 동일함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 이거는 인제 그 서로 다르게 데이터 집합이 생성되지 않도록 인제 하는 방법인데 어 시드 값을 주는 거죠. 랜덤 인제 스테이트에서 인제 난수 초기 값을 적당한 값으로 인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난수 초기 값은 그냥 0 이상의 정수 값이면 이제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제 0을 한다. 이렇게 인제 하면 그렇게 해도 이 도수는 뭐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제 랜덤 스테이트로 이제 특정하게 설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제 제가 인제 다시 한번 해 보면 저도 97이 나와요. 그죠? 그 조합 자체가 그 요 한 개 틀리는 조합이 인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를 저랑 동일하게 0 으로 설정하시면 아까 인제 97이 아니던 분들도 혹은 예전에 97 이던 분들도 모두 다 97이 나오실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를 통일한다는 건 이건 타짜가 되는 거죠. 그죠? "해가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촥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짜가 아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게 섞는 것 같아. 막 섞는 것 같은데 타짜는 이제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섞기는 섞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정된 순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가끔 나오는 논의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안 섞으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걸 고정할 거면 안 섞으면 되잖아. 그럼 간단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이 안 섞으면은 뭐 스트래티파이고 뭐 랜덤 스테이트고 이런 이제 스트래티파이는 몰라도 요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그 주석 처리를 좀 하기 위해서 셔플이랑 이제 랜덤 스테이트가 이제 둘이가 이제 그 관련이 있는 건데 셔플을 한번 꺼볼게요. 그죠? 셔플을 이제 이거 참 바꿀 이유가 없지. 셔플을 꺼버리면 스트래티파이고 랜덤 스테이트고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냥 이걸 안 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죠? 이 문제가 생기지. 셔플 폴스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스트래티파이나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게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하는 게 맞고, 이렇게 이제 셔플 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스트래티파이와 랜덤 스테이트의 효력이 없어지냐면 섞지 않는데 구간으로 그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셔플 폴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훈련 데이터 집합이죠. 훈련 집합, 시험 집합 이제 구분할게요. 보시면 훈련 집합은 0, 1, 2인데 50, 50, 20개예요. 일단 이 도수가 다르죠. 그리고 시험 집합은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2밖에 없어요. 이게 도수 30개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데이터들 지난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정렬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초반부에는 이제 세토사 0번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렬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셔플을 하지 않고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30개만 이제 잡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요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이 섞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그냥 2번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 집합도 이 경험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0번하고 1번은 50번씩 경험을 하는데 2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공부를 덜한 2번만 물어봐. 0번하고 1번은 막 실컷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물어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5개를 이제 틀리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도 문제고 시험 데이터도 문제인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012를 일단 유형 3개는 다 보여줬지만 그 이 불균형한 분포를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프리딕트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그 2번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2번에 대해서 그 적게 경험하고서도 25개나 맞춘 거는 기특하죠. 기특한데 이것이 이 모형의 성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이 기계학습 모형을 평가할 때는 이제 그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훈련 데이터를 정말 잘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가 엄정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게 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셔플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있고 셔플을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금융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다루실 때 그때는 이제 셔플을 안 해야 된다기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 셔플을 해버리면 그 미래와 과거가 막 섞여 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명시적으로 안 해야 되는 이제 구간이 이제 있죠. 특히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은 그렇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셔플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셔플을 할 거라면 유형이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구간별로 이제 나눠야 되고 유형이 이제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 그 유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때 이제 군집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게 제일 좋다는 값이 아니고 그냥 0 이상의 값이면은 뭐든지 됩니다.
뭐 1, 2, 3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인제 그 어떤 숫자가 더 좋은가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냥 인제 그 특정한 것을 이제 고정해서 서로 인제 그 여러 모델들을 평가할 때 달라지지 않게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셔플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셔플을 할 때 스트래티파이와 랜덤 스테이트의 역할을 알았고 그 결과 인제 아름다운 점수 97 점이라고 일단 인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 퍼센트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냥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인제 차이 정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제 논의한 내용이 뭐냐? 44 페이지요. 헉헉헉. 그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여기에 없는 것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44 페이지에는 그 스트래티파이 소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누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교재 뒷부분에서는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스트래티파이를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모든 옵션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음 그 사용하게 되는 옵션들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인제 22번 입력을 보시면 테스트 사이즈를 지정을 이제 안 했습니다. 그건 인제 기본적으로는 25%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인제 랜덤 스테이트는 방금 전에 제시한 대로 이제 0 번으로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동일하지만 스트래티파이가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재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 점을 이제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47 페이지로 가 보시면 26번 입력을 이제 그 평가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훈련 시험 데이터 인제 분리가 인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인제 넘겨 보시면 48 페이지 요거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교재는 이제 뭐 보면서 이제 하면은 좀 힘드시니까 일단 제가 인제 해당되는 부분의 실습이나 설명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 소개해 드린 내용이 교재에서도 교재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가 요런 식으로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저거 내가 설명은 인제 들었는데 그 설명을 좀 또 다시 한번 인제 좀 되새겨 본다든지 할 때는 여기를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반영이 됐구나.' 그렇게 인제 아실 수 있도록 인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책을 보고 화면을 보고 내 실습을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가급적이면 그런 멀티태스킹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인제 순차적으로 먼저 인제 그냥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인제 전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27번 입력에서는 인제 훈련을 했죠. 여기서는 인제 그 어떤 설정을 인제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인제 설정들은 실제 알고리즘의 원리를 인제 살펴봐야지 납득이 됩니다. 아마 인제 그 요번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1.7.5 절에 인제 예측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인제 아직 안 해 봤네요. 이거는 인제 뭐냐면 그 정확한 레이블을 모르는 새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활동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응용이라고 하죠. 응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엑스뉴라고 하는 것이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붓꽃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붓꽃 하나 이제 받아 가지고 인제 이런 측정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그 측정을 원래 그 데이터를 훈련할 때와 동일한 순서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꽃받침과 꽃잎. 꽃받침과 꽃잎의 순서를 왜 바꿨냐? 그거야 뭐 사실 바꾸든 아니든 상관없거든요. 뭐 높이끼리 정렬하고 뭐 너비끼리 정렬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만 그 순서가 사후에 섞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훈련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선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특성들의 순서가 이제 학습이 됐다면
그 나중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도 일관성 있는 순서로 이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5.0, 2.9, 1.0, 0.2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고서 이게 세토사인가 뭐 아니면 다른 건가 아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5.0, 2.9, 1.0, 0.2. 그죠? 그래서 인제 이 평가를 이제 했는데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집을 했고 그죠? 이게 이제 하도 교재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코파일럿이 그 GitHub 뭐 이런 걸로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런 수치들이 그냥 그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쪼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new의 이제 쉐입을 이제 보시면 이게 그 표본이 한 개더라도 표 형식의 기록된 행 같은 스타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배치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인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인제 묶음이나 다발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발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을 이제 배치 입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인제 이 우리의 모형들이 한꺼번에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데이터가 데이터 포인트 하나예요. 얘는 그 데이터 포인트로서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할게요. 어떤 이제 임의의 지점에 요 벡터를 1번, 2번, i번째부터 s번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i번째 이제 벡터고 읽기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샘플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배치는 뭐냐? 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요런 데이터 포인트들의 집합을 배치 입력이라고도 그 입력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얘가 데이터 집합인 데이터 셋이죠. 그리고 인제 수학적으로 표기한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맨날 내부 상자를 이제 계속 그리는 거는 좀 번잡스러울 수 있으니깐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인제 그 요런 그 데이터셋을 이런 행렬 형식으로 만들면 이거를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디자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뭐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배치가 아니죠. 그냥 데이터 포인트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한 개밖에 없는 데이터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들은 배치 입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성을 해 주실 때 요거를 인제 2 차원의 행렬 형식으로 형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 행 4 열 이런 식으로요. 음. 근데 이게 인제 그 잘못된 경우는 이제 어떤 거라고 봐야 되냐면 요렇게 하시면 이거는 그냥 벡터가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도 이게 연산이 안 돼요.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인제 요 x 인제 쉐입을 이제 프린트로 인제 해 놓고 여기서 그 모델의 predict를 한번 이제 해 볼게요.
약간 목이 메어서요.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로 그 지금 제안들이 다 맞는데 제가 막 그걸 다 무시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해서 그 엑스주 이렇게 강제로 막 집어넣어요. 지금 막 코파일럿이 걱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못 들어가요. 그죠? "아 안 된다니깐요."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거를 처음에 생성을 해 주실 때 요렇게 인제 해서 2 차원으로 만들면 인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배치 입력의 스타일로 그 설령 입력이 1 개밖에 없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인제 강조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 그럼 인제 예측이 나왔죠. 그러면 인제 요 예측을 그 실제로 아이리스에 0 번이라고 이제 했는데 0 번 뭔지 알아요. 그죠? 뭐 0 번 뭔지 아는데 요 타겟 네임즈로 인제 그 우리가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바꾸면 0 번에 해당하는 레이블 명칭이 인제 세토사고, 그래서 인제 '아 세토사로 예측을 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먼저 이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세토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의 모형 자체는 맞든 틀리든 어쨌든 무조건 0, 1, 2 중에 3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 예측이 실제 이제 정답하고 일치할 확률이 무려 3분의 1 이나 되죠. 찍어서 맞춤 확률이. 그러니까 설령 얘가 그 세토사라고 예측을 했어도 '얘를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했고. 그래서 더 인제 올바른 순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인제 교재에서는 이걸 먼저 제시한 이유가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기 전에 이 모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미리 인제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97% 라고 말하는 게 좀 껄끄러워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냥 "30개 중에서 딱 하나 틀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300개 중에서는 몇 개를 틀릴지를 이걸로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제 이게 97%의 성능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쪼끔 무리가 있는 서술이죠.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인제 예측을 이제 해서 여기서 인제 그 세토사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상의 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찍어서 맞췄는가, 제대로 맞췄는가, 얼마만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인제 무조건 맞을 것인가. 그죠? 그 점이 인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델을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테스트 세트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미 논의가 됐죠. 그래서 인제 이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를 그 교재에서는 이제 97로 이제 그 우리랑 이제 같이 이제 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여기서 모델의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정확도는 약 97% 인데 97%의 품종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뜻이다. 그래서 새로운 붓꽃에 대한 정확도가 97%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설이 그 거짓말은 아닌데 그 이제 매우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관찰한 것처럼 30개 정도에서 하나 틀리면 97 인데, 그죠? 여기 자동 지우기가 설정이 됐나?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30개 중에서 29개 하면 이제 97%인데 딱 하나만 더 틀려도, 그죠? 이게 이제 90 뭐 3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그 요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뭐 300개 중에서 299 개를 맞췄는가, 298 개를 맞췄는가, 이런 식의 어떤 해상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냥 이제 처음 소개니까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거를 97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서는 이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97% 정확하게 맞출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는데 그러기엔 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런 점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1장을 못 넘어간 것 같지만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넘어가 볼게요. 53페이지. 지도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도 학습은 아까 이제 입력과 이제 출력, 타겟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하고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학습을 할 때는 분류와 이제 회귀가 있는데 먼저 이제 분류에 대해서만 살펴봤고요. 회귀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한 얘기예요. 한 얘기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2.2절에 일반화 과대적합, 이제 과소적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학습에서는 일반화, 제네럴라이제이션을 이제 번역으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을 한마디로 말해서 응용력이잖아요. 학창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막 상담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막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 만나 뵈러 가고 막 이러면 하루 종일 막 애가 마음이 불안한 거야.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막 이랬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표정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왠지 이제 가슴에 무거운 짐이 막 덜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오히려 부모가 시간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선생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응용이 잘 안 돼요. 막 이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속으로 그게 머리가 나쁜 거다. 그죠? 응용력이 실력이죠. 그냥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고 그냥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력을 이제 일반화라고 기계학습에서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궁극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57페이지, 56, 57페이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시드린 요 그림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성능이죠. 이제 어떤 이제 꼭 정확도뿐만 아니고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인가 거짓인가를 이제 세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이제 정확도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도가 아닌 성능이 측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성능이 모자르면 과소, 언더가 난 거고 언더핏이라고 이제 부르고 번역으로서 이제 과소적합. 이 주어진 데이터, 훈련 데이터도 제대로 소화를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습 문제도 잘 못 풀어. 수능 점수가 기대가 안 되죠. 그래서 훈련 점수 이미 보여준 게 훈련 세트거든요. 요거를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핏을 이제 시킨 게 요게 이제 훈련 데이터잖아요. 근데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봤던 문제도 제대로 못 풀어. 그러면은 뭐 수능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연습을 더 하는 게 낫겠죠. 그게 개선이 궁극적으로 될 것인가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알고리즘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데 이제 이게 개선이 되면 좋죠. 좋은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똑같이 좋아야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꺾여요. 훈련 점수 뭐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는 막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얘가 수능만 갔다 하면은 망쳐오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막 떨림 뭐 이런 게 이제 있는지 막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면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를 그냥 달달 외워버려 가지고 20년치 막 달달 외운 거야. 그래 갖고 막 저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점수가 높아 갖고 막 기대 유망주가 됐는데 사실은 그냥 달달 외우다 보니까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적응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버핏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과하게 적응이 된 것과 일반화 성능에 어떤 이제 영향이 있는가는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어떤 관찰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균형점이죠. 딱 좋아. 과소도 아니고 과대도 아니면서 성능은 높은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성능을 따질 때는 항상 이제 테스트 점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을 이제 우리는 획득을 하는 것이 기계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교재에서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막 쭉 이제 제시가 이제 됐고요. 과소와 이제 과대적합의 양상은 우리가 모형들을 이제 좀 더 훈련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1절 다음 내용인데 데이터셋의 크기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모델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요거는 서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성능과 데이터셋의 관계는 명확하게 있는데요. 이 모델의 복잡도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알고리즘을 알아보는 측면에서 모델의 복잡도 또는 표현력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시면 그거 데이터의 크기가 모형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서술은 좀 부족한 서술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논의하기가 좀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58페이지 이제 2.3절에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인데, 가장 인기가 있다. 그죠? 왜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뭐 GPT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지도학습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으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정말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정말 데이터가 많고 그런 경우이실 수 있죠. 뭐 이렇게 금융 데이터들 뭐 수천만 건, 뭐 수억 건 이렇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경우라면 비지도 학습이 지도 학습을 능가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마다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알고리즘이 그냥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개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케바케라서 웬만하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죠. 웬만한 경우는 그렇게 언제나 뭐 빅데이터가 무조건 있고 알고리즘이 무조건 복잡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우를 따져야 되지만 웬만하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58페이지, 59페이지에서는 이제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이제 적절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리스만 이때까지 사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들도 사용해 보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단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얘기를 이제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전진을 했을 때 아이리스 데이터로는 이 알고리즘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 시점에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예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 아이리스랑 적재 방법이 동일하고 이렇게 적재했을 때 그 번치형의 자료 구조로 이제 이미 다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용이 되게 편리하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시점에서 그 바로 적재를 해도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당장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디로 가고 싶냐면 지금 우리는 궁금한 게 K 최근접 이웃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뭐 이게 뭐 93 인가 97 인가 뭐 그런 성능은 뭐 어쨌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블랙박스잖아요. 어떻게 인제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성능이 나왔는지 사실 논의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왜 그렇게 설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동작하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납득이 되니깐요. 그래서 인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KNN으로 가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경험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활용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접 이웃을 찾아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 1차원 훈련 데이터셋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성이 하나뿐이므로 각 데이터 포인트는 직선상의 특정 위치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각 훈련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최근접 이웃으로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예시 그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에 가깝다면 동그라미로, 세모에 가깝다면 세모로 분류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KNN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최근접 이웃 그냥 직역한 거죠. 이건데 이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는 이제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알고리즘 중에 인제 하나로 간주가 되는데 그 1940 년대에서 50 년대 정도에 인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기계학습의 인제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요 인제 그 관점을 좀 이제 전달드리기 위해서 요 이제 종종 요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쯤 와 있나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인제 발전사를 좀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인제 정리를 이제 한 요런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인제 기계학습이 그 언제쯤부터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인제 요때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어느 날 이 석학분들이 모이셔서 아 이제 이런저런 기법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인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까?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그 다트머스 대학의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이 건물에서 처음 역사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 갖고 그 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는 것을 인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명판까지 이게 새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 분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 조촐하게 이렇게 그 사진 인제 찍으시고 이렇게 인제 세미나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인제 이런저런 기법들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인공지능의 뭐 역사가 이제 언제 시작돼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때쯤이다. 뭐 이 정도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용어가 생기고 나서 기법이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움직임들이 있죠. 뭐 이게 개별적인 어떤 그 알고리즘들의 이제 개발이 있고, 그런 어떤 추세들이 막 이게 전개가 되면, 야, 가만 있어봐. 얘네들을 뭐 그 하나로 묶어갖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이제 우상 같은 어떤 그 용어라고 이제 하죠. 요 아래에 이렇게 모여봐봐.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어떤 건 이렇게 좀 세고 뭐 이러는데 그냥 적당히 이제 부르는 거죠. 요런 시점이 이제 그 KNN과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된 시점이고, 요런 시점이 이제 그 통계의 어떤 영향력이 그 아직까지 이제 상당히 강하던 이제 시점입니다. 이제 좀씩 이제 서서서서 이제 기계학습 쪽으로 그 공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은 있는데, 아직 이때는 여전히 이제 통계적인 그 접근이 이제 막강하던 이제 시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막 나왔어요. 컴퓨터가 막 나와서 그 이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뭐 발전이 되는 중이고, 뭐 1970년도에 뭐 애플 컴퓨터 뭐 처음 나오고, 90년도에나 뭐 PC가 뭐 보급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때쯤에 나온 이제 KNN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 그 큰 기대가 많이 없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KNN 알고리즘은 그냥 가까운 게 나의 이웃이겠거니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KNN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붓고 데이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예측을 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역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영역 자체는 이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역은 이제 KNN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잘 만들어 놓은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제 근거로 해서 플롯을 스캐터로 어제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안들이 이제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그 이 이름을 다 쓰고 싶지 않으니까는 첫 번째 열, 그죠? 그리고 y축은 두 번째 열은 이제 분산이 되게 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산이 작은 것을 산점도에서 그리는 건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열을 이제 하고 싶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수치값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열 값으로 주면 그 문자열이 그 뭐 레드, 그린 이런 식의 색상을 의미해야 돼요. 근데 품종은 세토사 벌식 컬러니까 그런 색상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리스 타겟과 같이 이제 정수 인코딩을 한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각 정수에 대해서 어떤 색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는 이제 컬러 맵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냥 많이 사용되는 걸 적당히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고, 그 이제 이건 이제 버리는 변수에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제 봤던 그래프죠. 근데 어제 봤던 그래프인데 지금 이제 왜 다시 하는가라고 하면, 이제 이 원래 이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좀 표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일부가 시험 데이터겠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현재 이제 시험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꼽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데이터 이제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데이터는 그 PLT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PLT 이제 스캐터로 이제 바로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이죠. 테스트 데이터 셋에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는 이제 그냥 빨간색으로 해버릴게요. 레드로.
이제 정답 위에다가 이제 빨간색 꽃표를 이제 치려고요. 이건 너무 크네. 한 60 정도 볼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빨간색 꽃표로 된 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보려면.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KNN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PLT 쇼까지 이제 해야 되겠네요. 불필요한 이제 출력이 스테레오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그 보시면 훈련 데이터에서 가까운 걸로 이제 예측을 한다고 이제 했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 X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X뉴가 X1, X2, X3, X4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X뉴가 이제 5.0하고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0하고 1.0을 저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에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들 이제 X뉴를 이제 위에서 이미 정의가 됐는데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게 그 실제 데이터들은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4차원인데 이 그림에서는 그냥 2차원만 표현했기 때문에 X뉴도 그냥 이제 그 2개만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5.0하고 1.0이죠. 1.0 이렇게 이제 2개 이제 X1하고 X3만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 컬러를 뭐 적당히 이제 블랙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는 X뉴를 세토사라고 했는데 뭐 왜지? 뭐 하여튼 그런갑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시각화를 이제 해서 해당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5.0, 1.0이니까 여기겠죠. 5.0, 1.0 여기고 요게 이제 그 지금 현재 X뉴입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정답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어떤 모종의 모형을 가지고서 이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위치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라면 이 정답을 뭐로 예측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다 0번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그 0번으로 예측을 한다면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를 알고리즘을 만들면 KNN인 거예요. 왜? 너 주변의 이웃을 한번 봐라. 네 옆에 누구가 있어? 선재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새 우리 아들이 5살인데 그 선제고 티어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갖고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선제는 아니고 0번이 있네요. 0번이. 그러니까는 내 옆에 0번이 있으니까 나도 0번이겠지. 이게 KNN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뭐 한번 이제 더 해보면 약간 애매한 지점을 해볼까요? 한 요쯤 왔어. 그러면 요게 이제 살짝 애매하죠. 이게 이제 초록색일까 노란색일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 데이터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여기 이제 있었으면 이게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근데 훈련 데이터 자체는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면 요 지점에서는 이제 초록색이 더 가깝죠. 나의 이웃은 초록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할 거고
요 중앙에 이렇게 위치했다면 그건 좀 애매하겠죠. 그죠? 이게 북한인가 남한인가 뭐 이게 헷갈리는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KNN 알고리즘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판정을 하는 건데, 요 부분은 우리가 KNN 자체를 이제 구현해 보면 더 이제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밥 먹고 할까요?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점 하시고 이따 1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